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한 카드들 다 재발급 신청하셨나요? 아주 어렵게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라서 해지까지는 하지 못해서 여전히 좀 찜찜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카드사를 포함해서 은행과 보험사들에게도 당분간 전화로 대출을 권유하거나 또 상품 판매를 하지 말라고 금지했습니다. 금융사는 당연히 불만입니다. 가장 큰 마케팅 수단이 묶여서 실적이 악화될 수가 있고 또 전화 영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게 되면은 결국 이 관련 인원들도 정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불신을 키워온 주체도 금융사였다는 점을 지적하면 할 말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카드사들이 이제 아예 카드 모집인을 통한 길거리 영업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작 고객들에 대한 피해 보상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연회비 면제 이런 것들이 거론됐다고는 하던데 아직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전화나 문자 영업을 틀어막으면 대책일까요? 사태가 터졌을 때 경영진들 다 물러나도록 압박을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렇게 꼬리를 자른다고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이 뭐였고 그랬으니 이를 이렇게 바로잡겠다. 이런 식의 대책이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더 이상 13월의 월급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대출 모집인을 없애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네, 오늘 증시 어떻게 끝났을까요?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씩씩하신 분이 증시 시황 해설을 맡으면 그날 증시는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매일 나와서 씩씩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요즘 같으면 정말 투자자분들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요. 네. 정말 오랜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3일 동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지수가요. 약 60포인트 하락했던 지수가 오늘 드디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마지막 종가 지수는 전일 대비 6.59포인트, 0.34% 상승하면서 1916.93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전장에는 하락을 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에 힘입어서 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도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4일 거래일 만에 상승에 성공했고 1.78포인트, 전일 대비 0.35% 상승을 하면서 509.2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곽상준 팀장님이 막으신 건 아닐 테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세를 보인 것 같은데 기관들이 좀 사준 것이 도움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프로그램 물량들도 조금 그 선물과 연계해서 좀 들어왔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비차익 물량이 그렇게 크게 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했던 것들이 조금 유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은 현물에서 3,130억 정도의 물량을 매도했습니다. 이로써 누적으로 1조 6천억 원 정도를 연속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이 부분들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해외 증시 상황들도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네. 현재 일본 시장이 강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했고요. 상하이와 홍콩 항생도 강보합 수준. 반면에 대만은 1.5%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기다라고까지 하는 정도 수준은 살짝 벗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위기, 아르헨티나에서부터 시작된 위기라면은 외환 위기고 외환 위기하면 환율 흐름, 그리고 환율 흐름하면 통화가치 하락,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지금 며칠간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던 원화도 오늘은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막판에 강세의 폭이 좀 줄어들었어요. 장 중에는 5원 정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마감은 2원 40전 전일 대비 강세 나타내면서
달러당 1,081원 20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건대 이제 뭐 위기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르헨티나하고 한국하고를 그 동일한 위치에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외환 그 보유고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또 경상 수지를 감안해도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한국이 휩쓸려서 그런 위기로 가지는 않겠다는 것은 이제 사실 뭐 조금 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불보듯 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리적인 전염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들이 안정되기까지는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르헨티나와 우리가 이렇게 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체질도 다르다. 이런 걸 다들 알고는 계세요. 네. 그런데 이제 한 번 시작된 이 심리, 그러니까 위험을 네. 회피하려는 리스크오프라고 하죠. 그런 심리가 강해지게 되면은 네. 또 급격하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장세를 보면은 좀 막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아직까지 근데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네, 금융시장이라는 거가 기계가 하는 게, 기계도 물론 합니다만 사람이 네.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감정을 가진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정을 예. 가진 존재인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휩쓸리게 되면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번 그 아르헨티나 문제가 촉발된 게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하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영장에 물이 가득할 때는 네. 수영장 안에서 수영을 치는 사람들이 어떤 수영복을 어떻게 어떤 색깔로 입고 있는지는 잘 모르죠. 네. 그리고 뭐 종종 뭐 수영복을 안 입고 알몸으로 수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네. 수영장 물이 쭉 빠질 때. 빠져나가면 예. 누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예. 누가 혹은 알몸인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공급되던 달러가 조금 줄어들게 되자 그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아르헨티나가 딱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슷한 상황에 있는 국가들한테는 악재가 네. 분명하고요. 예. 위기 전이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아르헨티나보다는 상황들이 다들 괜찮습니다.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몇몇 국가, 통화 가치가 좀 하락한 국가들이 아르헨티나처럼 상황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숨고르기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러나 뭐 오늘 하루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FOMC도 있고 하니까 네.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이 수영장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를 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네. 수영장 물을 빼려고 마음먹은 주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네. 나에게 뭐 수영복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FOMC 같은 경우에서는 양적 완화 축소하는 규모를 네. 더 크게 더 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신흥국 문제뿐만 아니라 본국에도 선진국들 당사국들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네. 부분에서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자동차주들이 좀 오른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네. 있었나요? 자동차주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영역인데요. 네. 일단 뭐 눈에 보이는 부분이 이겁니다. 엔화 약세가 사실 그 연초에 한국 시장을 가장 강타한 그 이슈였고요. 네. 여기에서 가장 크게 당한 업종이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N1 환율이 100엔당 1,000원 미만으로까지 잠시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한국의 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이것에 대한 되돌림이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지금 달러당 엔화 가치가 102.64엔이고 원화가 1,081원이기 때문에 엔화가 그 며칠 동안에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빠졌던 부분들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관들이 작년 연말에 자동차 업종들은 굉장히 많이 네. 샀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네. 욕구들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평가 가격을 좀 올리고자 하는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그 자동차 업종에 매수를 보여줬고요. 조금 네. 안타까운 것은 그만큼 또 외국인들을 많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예. 흐름에서 이 줄다리기에서 과연 누가 이길 것인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PB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부에서 주민등록번호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다고 하네요.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에 2차 피해 우려가 큰 만큼 네. 이 주민번호 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금융이라든가 부동산과 같은 분야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금융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금융거래, 그러니까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다 가장 정확한 이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야, 그러니까 뭐 지금 요즘 한참 이제 논란이 됐던 것처럼 뭐 피자집에 회원 등록을 해도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죠. 필요하고, 예, 뭐 어디에 해도 다 들어가는데 과연 이게 정말로 필요해서 수집을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건지. 그렇게 해서 결국 모인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적으로 유출이 되고 유통이 되고 각종 마케팅에 이제 쓰이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금융사나 부동산 거래 외에는 좀 다른 쪽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예컨대 그럴 경우에 사실 전부터 이 아이핀이라는 대체물을 지금 쓰자라는 논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원칙적으로도 지금 이 대형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포털이나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예. 강제성이 사실상 없고, 정부는 아이핀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일단은 이 식별번호라는 게 좀 편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안 써봤는데 아이핀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불편해요. 네, 너무 예. 불편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인증을 또 계속 받아야지 되고요. 그렇죠. 예, 저도 이제 주민등록번호 넣기 싫어서 많이 해봤는데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여권 번호를 대안으로 네. 하자는 얘기도 있고 운전면허 번호를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여권 번호나 이것도 또 역시 그 아이디 넘버기 때문에 네. 그럼 이거는 새 나가도 되냐고 이제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참 마땅히 대안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유감스러운 거는 이제 어젠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막 텔레마케팅 이런 걸 다 중단시켰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굉장히 사실 불편과 혼선, 정부가 너무 이 문제가 터지니까 모든 걸 틀어막는 식으로 너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제 무슨 이렇게 그 송금을 하는데 송금도 너무 복잡해지고 갑자기 한도가 뭐 줄어들고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요. 네, 그렇죠. 네. 예. 굉장히 불편한데 물론 큰 사고가 터진 만큼 여러 가지 뭐 이제 보안 장치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모든 걸 다 봉쇄하는 식의 이런 대응 네. 이거 자체도 너무 좀 구시대적 발상이죠. 예, 이게 예.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극이 오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정도의 대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이제 미국에서 사회 네. 안전번호 받는 것처럼 네. 이거는 계속 지역이나 이런 걸 바꿀 때마다 변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받은 번호를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되니까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사실 해봤습니다. 이 주민등록번호가 예. 이 개인마다 고유 아이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정보화를 이렇게 빨리 이루게끔 하는 1등 공신이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전 국민의 어떤 인터넷화라든가 이게 이 개인마다 태어날 때부터 부여되는 네. 고유 식별번호라는 게 또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 측면도 있지만 또 모든 국민들에게 아이디가 사실상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인터넷이 더 빨리 확산이 됐다. 또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왠지 이제 통제 수단으로 느껴지는 점이 좀 강해서 예. 네. 이거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보면서 짜증이 확 나던데 삼성그룹 채용제도 결국 또 원점으로 돌아갔네요. 예, 오늘 삼성이 예. 지난번에 도입하기로 했던 열린 채용. 열린 채용. 이제 열린 채용의 내용이라는 거는 이제 원래 문제는 이랬습니다. 삼성이 원래 이제 그 채용 시험을 보면은 누구나 다 SSAT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서류 전형도 없앴고요. 굉장히 그야말로 그거 자체가 열린 채용이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매년 한 20만 명 내지 25만 명이 삼성 입사 시험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허수도 있을 것이고 절박해서 보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한번 봐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2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게 하나의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시험장이 부족해가지고 시험 볼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해서 아예 1박 2일 서울로 와서 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또 이 시험 준비하려고 학원 다니고 뭐 인터넷 네. 강의 듣고 네. 그래서 시험 한번 보려면 뭐 몇백만 원이 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른바 삼성고시라는 말까지 등장을 네. 했었죠. 그래서 이 쏠림 현상, 이 과열 현상을 좀 없애보자 이런 취지에서 삼성이 이제 생각해낸 게 서류 전형을 일단 부활해서 SSAT를 볼 수 있는 인원을 좀 줄이자. 그리고 서류 전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대학 총장들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추천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서류 전형 없이 그냥 바로 필기고사 볼 수 있게 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문제는 대학별로 그러면 몇 명을 추천해 주십시오라는 인원을 할당을 했는데 네. 그게 명단이 공개되다 보니까 이 대학별로 예를 들어서 성균관대가 1위, 서울대 2위, 서울대하고 한양대가 2위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그러면 새로운 삼성식의 대학 서열하냐 네. 또 하나의 대학 줄 세우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왔고 특히 대학 쪽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뭐 내가 왜 저 대학보다 못해 뭐 왜 쟤들은 저런데 난 요거밖에 안 줘 뭐 이런 굉장히 불만이 커졌던 거죠. 네. 그래서 결국 대학교육협의회까지 이 문제를 삼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결국 오늘 삼성이 이제 백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원래 시험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다시 이제 20만 명이 보는 그런 시험으로 돌아가게 됐는데 삼성 입장에서도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이게 아마 삼성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이기 때문에라는 거는 삼성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걸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마 다른 그룹이 했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은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니까 예. 그 제일 좋은 직장이 대학에다 추천 인원을 한 게 이제 서열화를 비춰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독특한 정서 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티 삼성 정서도 그만큼 큰 분위기가 또 있는 것이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됐는데 글쎄요. 어쨌든 계속 채용제도, 좋은 채용제도를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열린 채용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대학에 몇 명씩 할당을 해주고 줄을 세우고 너희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독재잖아요. 예. 자신들의 수요에 맞는 사람들을 네. 데려가겠다는 정서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슈퍼갑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는 이 공채제도 예. 같은 거를 좀 전향적으로 이제는 이런 기수 예. 뭐 이런 게 좀 없어져야 되는 게 수시 아닌가 하는 채용도 좀 생각도 듭니다. 하고요. 예.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모든 게 기수 아닙니까? 그렇죠. 고시도 기수, 예. 뭐 육사도 기수, 심지어 저희 언론사도 몇 기수죠. 공채 기수인데 네. 이것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네. 그런 거고요. 비행기 탑승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하네요. 예, 지금 인천공항에서 미국 가시려면요. 일단 처음에 공항 검색대 한번 통과하고 비행기 타기 직전에 거기서 한 번 더 이 핸드백 같은 거 다 열어봐야 됩니다. 네. 뭐 액체 같은 게 있는지. 그것 때문에 면세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1시간 전에 탑승 1시간 전에 사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 미국 정부가 합의를 해가지고 31일, 오는 31일부터 네. 인천발 미국행 이 항공기에서는 이 2차 검색, 그러니까 비행기 타기 직전에 하는 이 2차 검색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처음 통과하는 것만으로 별도 검색은 없고요. 면세 구입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것 같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피자요, 피자. 치킨이요, 치킨. 떡볶이요. 포테이토도 주세요. 네, 와우박스 주문되셨습니다. 좋아하는 메뉴를 와우박스로 다 함께 27,900원. 1588-5588 피자헛. 16km 복합 연비, 스포츠 주행 모드 탑재,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이 모두를 가진 또 하나의 그랜저. 28년 그랜저의 혁신을 하이브리드로 이어가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정산 다 하셨나요? 잘못했다가는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 건지 자세한 내용을 잠시 후 2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생생경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모두가 하고 싶어하는 일보다 누군가 해야 하는 일을 하자. 오늘의 이익보다는 내일 더 필요한 일을 하자. 함께 할 때 더 큰 가능성을 창조할 수 있기에 함께 더 멀리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김윤경의 생생경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던 연말정산. 요즘에는 13월의 세금 혹은 13월의 폭탄으로까지 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연말정산이 어쩌다가 13월의 세금 폭탄이 됐을까요?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대표님도 연말정산 하셨어요? 예, 지금 저도 환급세가 알아보니까 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었습니다. 아, 받는 게 돌려받는 환급액이 굉장히 줄었다고요? 거의 없고, 네. 거의 작년에는 그래도 꽤 받았는데, 올해는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저도 됐는데. 두려운데요. 저도 이달 말까지 내야지 되는데. 예. 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올해 이제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이제 없어졌고, 최근 몇 년간 아무래도 복지 재원 때문에. 네. 연말정산에 관한 소득공제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봉급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조금씩? 네. 그러면은 실질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세금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가 올라가면 소득공제나 가세 표준이 물가에 연동돼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좀 맹목 임금이 인상이 되면은 세금도 자동적으로 같이 인상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또 소득공제도 축소가 되고 또 매달 봉급했을 때는 원층징수 세금도 조금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이렇게 토해내거나 안 그러면 환급액이 대폭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이제 임금이 늘어나더라도 물가 상승분만큼 안 늘어나게 되더라도 세금은 또 그만큼 늘려서 받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건 너무 좀 억울하지 않나요? 예, 근로자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죠. 물가 수준만큼 연봉 올랐을 때 실질 임금은 제로인데 세금만 계속 떼가지 가면은 실제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 서민들의 굉장히 생계가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그거를 세법을 좀 바꾸라. 해서 실제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은 그만큼은 소득공제나 이런 걸 올려줘야 최소한으로 우리가 생활이 유지가 되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아직 거기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개선돼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물가 상승만큼 임금이 안 오르면은 오히려 우리는 마이너스 퍼센트의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런데 세금은 그대로 다 적용을 해가지고 받고 있다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올해부터 좀 바뀐 세법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올해 1일 날 새벽에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 연말정산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소득공제로 해주던 거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기타 여러 가지로 변경된 사항이 대폭 많은데 실제적으로 정부 발표대로 하더라도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내년에는 진짜 세금이 많이 증가하게 되고 또 우리 납세연맹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에 의하면은 연봉 7천만 이하더라도
이렇게 뭐 세금이 좀 많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도 문제지만은 네. 내년 연말정산 때는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납세자 근로소득자들이 연초부터 좀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또 반대로 환급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안 생겼나요? 워낙 또 세법이 복잡하다 보니까 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뭐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높은 쪽으로 이제 소득공제를 몰아라고 신문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납세연맹의 그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를 이용해서 적절히 또 양쪽으로 분산해서 예. 가족 전체적으로 세금 환급을 이렇게 더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굉장히 꼼꼼하시고 성격이 그래서 시간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뭐 1월 달에 바쁘지 않습니까? 네. 바쁘기 때문에 그런 뭐 시간 투자나 우리 납세명 홈페이지도 뭐 들릴 시간도 없고 해서 실제적으로 서로를 대충 챙겨서 내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많이 맞는 걸로 보입니다. 네. 대개는 이제 바쁘니까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고 거기에다가 뭐 몇 개 영수증 더 붙여서 그냥 예. 내는 정도잖아요. 예. 납세자 연맹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계산하는 것이 홈페이지에 있나 봐요. 예, 홈페이지도 있고 예. 그 이제 우리 세테크 레포트라 그래가지고 예. 실제 개인화돼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조금 더 환급 받을 수 있는지 네. 개인적인 우리 세테크 레포트도 제공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바쁘고 이제 언론에서 이런 기사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네. 대부분 국세청만 가서 그냥 간소화 시스템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합니다. 네. 소득공제 종류만 해도 한 33가지가 되고 그 소득공제마다 공제 요건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그거를 일일이 공부해서 환급을 더 돌려받는 것 자체는 시간의 기여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납세연맹에서 간단하게 자기한테만 해당되는 세특허를 알려주는 네. 그런 솔루션을 개발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작 이용할 걸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연말정산 전이 되거나 또 직후가 되면은 올해 이거 가입하면은 절세할 수 있다. 이런 금융상품들이 좀 나오거든요. 올해 가입하면은 나중에 절세가 되는 상품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세법이 개정돼서 장기 주식 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됐습니다. 예. 이거는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연봉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이 이제 계약기간 10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되겠죠. 하면은 나이에게 40%를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해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이거가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그 가세표준 누진 구간이 낮기 때문에 세금 돌려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이렇게 뭐 투자를 해야 된다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네. 리스크도 크고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뭐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자의 연금저축 소득공제 상품도 있고 예. 올해 신설된 장기펀드 소득공제가 이제 거의 유일합니다. 유일하고 네. 소득공제 상품으로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우리가 소득공제 받았던 장기주택 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예. 폐지가 됐기 때문에 실제 근로자들이 이렇게 저축 상품으로 해서 소득공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없어졌는데 또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 월세 소득공제가 50%로 인상이 되면서 세금을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졌는데 실제로 이걸 받으려면은 집주인에게 10% 세금을 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예, 월세 계약할 때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은, 네. 월세를 더 내라. 이렇게 집주인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 실제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월세를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만일에 근로소득자들이 월세 공제를 받으면은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우리가 뭐 미래적으로 세금 더 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과거 5년간 안 냈던 거를 한꺼번에 소급 추징을 당하게 되면은 네. 가산세가 100%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예. 100만 원 안 냈으면은 가산세가 100만 원, 200만 원 내야 된다는 거죠. 예. 이제 그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또 피해 나가기 위해서 근로소득자한테 소득공제 받으면은 월세를 더 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 우리가 월세 소득공제는 연봉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가세표준 누진 구간이 낮기 때문에 기껏 받아봤자 한 30만 원 받습니다. 한꺼번에 네. 많이 받는 분도. 예. 그런데
월세 인상을 예를 들면 50만 원 해달라. 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손해죠. 이건 좀 굉장히 잘못된 제도 같다는 생각도 들고 집주인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납세연맹에서는 이제 사전에 월세 우리 소득공제 받기 전에 실제로 네. 자기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로 해서 예. 세금을 얼마 한 거 받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예. 우리 홈페이지에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아보고 집주인하고 좀 잘 상의해서 미리 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또 집주인하고 관계가 악화돼서 되면은 싸움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좀 잘 좀 환급을 얼마 받는지 알아보고 네. 진짜 월세를 올려주는 게 나은 건지 소득공제를 받는 게 나은 건지 안 그러면 월세 공제를 안 받고 그냥 월세를 동결시키기 나은 건지 네. 이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임대료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탈세를 하고 있다고 봐야지 될까요? 법사하고는 탈세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거를 뭐 국세청에서 일일이 전체 우리 가구를 다 조사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런 거를 국세청에서 적발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죠. 월세 소득공제는 이제 근로소득자한테 세금 환급해주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나온 것이 아니고 예.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월세 소득공제를 소득세를 탈라는 집주인들을 가세표준을 우리가 양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집주인이 계약을 할 때 월세를 이제 소득공제 받고 싶으면 월세를 더 내라. 소득 신고를 안 할 거면 아예 계약서에다가 사인을 해라. 뭐 이럴 수 있나요? 월세 계약할 때는 소득공제를 안 받는 조건으로 월세 예. 계약서에 특약을 책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군요. 예. 네. 하여튼 간에 지금 세금 좀 더 냈던 것 좀 돌려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더 팍팍해지니까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내년이 더 힘들다고 하던데. 예.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 사실상 올해 1월 1일 세법이 대폭 개정되어 있고 특히 네. 연봉이 7천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세금이 아주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사실 연봉 우리가 우리 도시에 살면서 네. 연봉 7천만 원 자체가 애들 우리 대학교 보내고 부모님 생활비 주고 하는데 사실 빡빡합니다. 네. 7천 8천 받아봤자 물론 적게 받으실 분도 많이 있지만은 그분들이 세금이 이제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폭 올라가고 특히 이제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더 세금이 올라가다.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1,000만 원이 봉급이 인상되면은 그 중에 42%가 우리가 일단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로 주민세로 이렇게 국가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연초에 재테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지 않으면은 진짜 내년에는 큰 우리가 세금 폭탄이 날라올 수 있다. 그래서 네. 맛보시더라도 예. 납세연맹 홈페이지에 들러서 이 재테크 리포트나 네. 좋은 우리가 재테크 상담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또 국세청에서 이 세원을 늘리려다 보니까 4, 5년 전 것까지 소득공제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통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네, 작년에 우리 납세연맹 세무상담을 통해서 아주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2009년 건에 대하여 2010년에 국세청에서 잘못됐다고 통보를 해줬으면은 예. 2010년에 실수를 안 하고 제대로 신고하고 가산세를 안 물었을 텐데 왜 5년이 지나서 한꺼번에 통보를 하느냐, 한꺼번에 가산세를 추징하느냐, 억울하다 이런 네. 상담들이 많이 올라온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100만 원이 넘어가면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데 소득금액 100만 원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세법이 이제 네. 부양가족의 이 근로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에 따라서 다 그 소득금액 100만 원 계산하는 방법이 다 틀립니다. 즉 성실히 우리가 세금 신고하려고 그래도 네. 할 수 없는 이제 복잡한 세법 구조화에서 학정 신고 때 미리 5월달에 알려줘서 수정 신고를 네. 하도록 하든지 최하 양보해서 1년 뒤에라도 우리가 통보를 해주면은 네. 그 다음 연도에서는 동일한 실수를 안 하실 텐데 국세청에서 왜 한정식으로 5년 거를 한꺼번에 추징을 하느냐 해서 작년에 상담 건수만 해도 수십 건이 올라왔습니다. 네. 참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세금을 늘리려고 한다니 좀 꼼수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대표였습니다. 이게
세금이라는 것이 사실은 또 정부가 걷어서 재정을 해야지 되는 건데 사람에 따라서는 거의 약탈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세금 환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만큼 낸 만큼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만 피부로 와닿는 혜택은 아직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좀 딜레마입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IT로 보는 경제 시간입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게 IT 산업이죠. 조금만 놓치면 뒤처지는 게 쉬운데 오늘은 올해 IT 업계가 주목하고 있는 트렌드 중에서 요거 얘기 안 하면은 굉장히 좀 촌스러운 사람처럼 됩니다. 클라우드 그리고 웨어러블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펙 미래기술경영연구소 차원용 소장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차원용입니다. 네, 소장님 아스펙이 어떤 뜻인가요? 그게 원래 옛날에 2000년도에요. 네. 전자상거래가 많이 인기가 있을 때. 예. 미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개발하던 회사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법인으로 들어와서. 네. 제가 독립을 해서 그게 아스펙이 된 거예요. 저는 이게 팩 어이의 팩도 아니고 이게 뭘까 뭐 남미의 뭔가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클라우드 얘기 안 하면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다 뒤처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클라우드 하면은 일단 뭉게뭉게 구름이 떠올라요. 네. 근데 이게 구름이 뭘 뜻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어떤 건가요? 지상 여러 곳에 있는 수만 대의 서버를 연결하면 가상의 버추얼 서버가 되죠. 네. 그러면 사용자들이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아이디와 패스워드, 기타 보안 키만 입력하면 버추얼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개념이 높이 떠 있는 구름과 같아서 대전에서도 그 구름이 보이고 서울에서도 그 구름이 보인다 하여 네. 어디를 가나 보이는 나를 따라다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 하는 것입니다. 네. 실제로 애플은 픽셀즈 그룹의 존 레논의 노래 루시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애플 인 더 스카이 위드 다이아몬드로 바꿔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예. 이때 스카이가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하늘이 구름이다. 그리고 구름에는 다이아몬드하고 같이 있다. 커다란 비즈니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어차피 우리 데이터가 정말 빅데이터 시대가 되다 보니까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첫째 그 개념이요. 빌려 쓰는 유틸리티 컴퓨팅 개념에 쓴 만큼 부과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예. 물, 전기, 수도처럼 사용한 만큼 매달 돈을 내는 것이지요. 소비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중소벤처기업들은 커다란 어플리케이션이죠. ERP라든지 CRM 등의 어플리케이션을 공급자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다 소프트웨어이니까 클라우드에 올려서 서비스하는 것이지요. 네. 둘째, 공급자들은 클라우드에 저장 장치인 스토리지를 올려서 제공하는데요. 네이버의 엔드라이브, KT의 아이디스크, 웹하드 아시죠? 예. 그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에요. 그렇군요. 셋째로는 실제로 우리가 쓰는 카톡 있죠? 예. 문자 메시지, 페북 등의 SNS는 전부 클라우드의 서비스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글을 올리면 클라우드 내에 빅데이터에 저장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고객의 성향을 파악하고 패턴과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아마존의 책 추천 서비스입니다. 저를 다 아는 것처럼 아마존에서 추천을 해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즘 인기 있는 시드라든지 삼성 보이스라든지 하는 음성 검색 있죠? 네. 이것도 클라우드에서 다 처리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이 구름 모양이 참 이런 큰 일을 하고 있군요. 네네. 예. 근데 이 가까운 미래나 또 먼 미래, 클라우드가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은요.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더 발전하다 보면 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이 카톡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쓴 글을 찾으려면 한참 스크롤해서 찾아야 하죠. 네. 그러나 조만간 이런 그 카톡이라든지 문자들을 주제별로 자동적으로 큐레이션해주는 시대가 올 거예요. 예, 교수님, 그러면, 저기 수화기를 입 쪽에 좀 가까이 대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들리다가 안 들리다 하는 게 좀 있거든요. 네네. 예, 말씀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책에 관련돼서 쓴 문자가 있죠. 네. 또 음식, 일자리, 프로젝트 등을 전부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서 주면 아주 편하겠죠. 네. 찾기도 아주 쉽고. 그렇죠. 그것도 날짜, 그날의 날씨와 기후, 예. 그날의 감정 상태 등 무궁무진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는 전 세계 방송을 다 청취할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 생방송이라고 할 경우에 이게 생방송이거든요. 네. 근데 손님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포즈했다가 손님이 간 후 다시 플레이하면 생방송이 이어져서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는 클라우드에서 전 세계 방송을 다 백업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 따라서 조만간 개인별 맞춤식 방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2017년부터 전 세계 방송을 다 청취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제도나 이런 것 때문인가요? 그걸 월드와이드 라디오라고 하거든요. 예, 월드와이드 라디오. 예. 네네네. 그래서 예. 우리나라도 2012년서부터 예. 모든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융합 수신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2017년에 어디를 가, 유럽을 가나 일본을 가나 미국을 가나 한국을 오나 그냥 스마트폰으로 전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언론사들 간의 경쟁도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해지군요. 예. 예. 근데 이걸 백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클라우드라는 저장 공간은 정말 엄청나게 커야지 되겠네요. 엄청나게 크죠. 애플의 경우에요. 예. 동부에 이제 메이든 센터라고 있는데 네. 그 데이터 센터가 여의도의 3분의 1이에요. 30만 평입니다. 네. 엄청 크죠. 근데 그걸로도 안 될 텐데 계속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지 되겠네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제 애플도 그렇고 12조 원을 투자를 해왔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24조 원을 투자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고요. 네. 12개, 20개 엄청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웨어러블, 이제 착용할 수 있는 컴퓨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전 뭐니 해도 구글 글래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 구글 글래스 쓰고 이제 사진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시제품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멋지기는 한데 이게 근데 무슨 도움이 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웨어러블 컴퓨터는 이제 글라스라든지 시계라든지 가잖아요. 예. 그게 전부 목적이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정보를 이제 제어하는 것이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이에요. 어떤 거요? 건강. 건강이요? 예. 네. 우리 네.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몸매로 이제 이 옷으로 이게 입혀지면, 네. 목적이 건강이 되겠죠, 건강. 예. 그래서 이제 구글 글라스는 그 중에서도 목적이 두뇌 중심적이에요. 뇌. 네. 예, 두뇌 중심적인 정보와 건강이라 예. 이 뇌파를 감지해내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구글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작년에 양자 컴퓨팅을 도입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글라스의 어플 중에 윙키라는 어플이 있는데 윙키요. 예. 윙키. 예. 이게 자연스러운 윙크인지 네. 명령을 하는 윙크인지 구분이 안 되었었어요. 예. 그런데 작년에 양자 컴퓨팅으로 그거를 해결했어요. 그렇군요. 예. 네. 예, 음성으로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윙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예. 지금은 이제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내는데 네. 구글 글라스라고 해야 되거든요. 예, 오케이 글래스. 네, 오케이 글라스. 예. 구글 오케이 글라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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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도 상당히 많이 있겠죠. 그렇죠.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지 될 것 같고요. 더 많은 네. 얘기를 듣고 싶은데 다음에 한번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펙 미래기술 경영연구소 차원용 소장이었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잠시만요. 내국신용장 매입 추심 전자 알고 가실게요. 뭐 개설 통지에 매일 추심까지? 내국신용장 전체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창에 전자내국신용장을 치세요. 늦기만 하니까. 2월부터는 내국신용장 업무는 이제 은행 가면 안 돼.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함께합니다. 네, 내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 시작됩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